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학년 과학 132쪽 광합성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합성, 대학적인 걸 이제 배우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광합성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시작을 합시다. 자, 광합성이라는 게 뭐죠? 이산화탄소와, 이건 이 백지에다가 너희들 광합성식은 무조건 쓰고 시작해야 돼.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무엇과 무엇을 만든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 이게 광합성이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화학식까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CO2 플러스 물 H2O. 자, 포도당이 CHO 쓰시고 6, 12, 6 쓰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포도당입니다. 초 CHO 쓰시고 6, 12, 6. 산소가 O2니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다. 근데 이제 포도당이 벌써 보니까 C 복잡하잖아. 6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나머지 덜 복잡한 거, 6이 없는 거에다가 6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요게 포도당의 광합성의 화학식이 되는 거고, 요게 포도당 화학식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쭉 들어오는 게 빛 에너지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과정이 어디서 일어난다? 엽록체라는 특별한 부분에서 일어난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호흡이라는 것은 이게 역과정을 거꾸로 돌아가는 게 이제 호흡 과정인데, 호흡은 이 식물의 몸 전체에서 다 일어나. 하지만 이 광합성은 특별하게 이 엽록체에서만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엽록체의 구조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이렇게 동그란 어떤 구조물 안에 초록색의 그 동전 같은 게 막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동전 같은 게 막 이렇게 쌓여져 있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층층층층 뭔가 쌓여져 있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도 해. 이렇게 뭔가 원반 같은 게 잔뜩 쌓여져 있는 거야. 100원짜리가 막 쌓여져 있으면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많이 그려져 있더라. 이게 엽록체더라. 이게 엽록체고요. 이 전체를 엽록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뭐라 불러? 엽록소라고 불러요. 엽록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만 공부를 한번 해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빛 에너지를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받아들이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이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또 하나 공부를 했던 게, 이제 여기서 이산화탄소, 물, 산소 같은 애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자, 이산화탄소 먼저 봅시다. 아니, 물부터 봅시다. 물. 자, 이거는 물이라는 애는 식물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럼 물은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뿌리에서 공급받죠. 자, 물은 뿌리에서 흡수합니다. 자, 뿌리에서 흡수해서 어디를 타고? 물관을 타고. 이게 지금 키워드들이지? 지난 시간에 배운. 물관을 타고 쭉 잎까지 올라와. 그래서 잎까지 올라온 물을 이용해서 결국 광합성을 한다. 자,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들어옵니까?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잎에 있는 기공이라는 곳을 통해서, 기공은 그냥 콧구멍 같은 구멍이란 말이야? 잎에 많아. 그래서 그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흡수합니다. 들어오는 거죠. 똑같은 게 산소가 있죠. 그럼 만들어낸 산소는 어디로 갑니까? 자, 이제 오늘 배울 것까지, 다음 시간에 배울 것까지 종합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산소는 다시 기공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만들어낸 모든 산소를 기공을 통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식물도 호흡을 하거든. 사람처럼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어야 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물들이 숨을 쉬어야 사는데요. 그 숨 쉰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호흡해야 산다. 호흡이 이런 호흡이 아니라 산소를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호흡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이제 진정한 생물계에서 호흡입니다. 자, 그렇게 호흡을 할 때 써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산소를 자기가 다시 호흡에 사용하기도 해. 그러니까 만들어낸 산소가, 우리 책에는 왜 이렇게 이파리 모양이 있고 만들어낸 산소가 밖으로 기공을 통해 빠져나간다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잖아.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일부분 빠져나가고 일부분은 자기가 또 써먹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두 개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기공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얘가 호흡을 하면 자동으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거든. 두 번째, 호흡에서 만들어진 거를 자기가 다시 써먹기도 해. 자, 기체만 두 가지가 있더라 정도만 지금은 좀 배워놓읍시다. 아직 호흡을 안 배웠으니까.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기도 하지만요.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다시 써먹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사용하는 거죠. 만들어낸 산소를 호흡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호흡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다시 자기 호흡하는데 써먹기도 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건 두 가지가 있다. 물은 물관, 뿌리에서 받아들인다. 자, 포도당은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 포도당은 일단 처음에 만들면요, 이건 물에 잘 녹아. 근데 포도당은 약간 잔돈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보관하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이 포도당을 차곡차곡 접어서 물에 안 녹는 형태의 무엇으로 만든다? 녹말로 전환시킵니다. 녹말로 바꾼 다음에 보관을 해 놓는 거야. 엽록체에다가 사실 바로바로 저장을 해놔요. 일단은 포도당 만들자마자 바로 그냥 녹말로 어딘가 쌓아 놓습니다. 이 녹말로 보관한 것을, 자, 오늘 계속 이제 배우는데요, 녹말로 보관한 거를 계속 잎에만 쌓아둘 수는 없잖아. 그 잎에 있는 녹말을 어디선가 다 몸에 자기가 이제 식물마다 다 달라. 잎에 계속 양분을 쌓아놓은 애가 있고, 뿌리에 양분을 쌓아놓는 애가 있고, 줄기에 양분을 쌓아놓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양분을 어디든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결국 만들어진 녹말을 이동시켜야겠지. 근데 녹말은 물에 녹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 녹말을 다시 뭘로 바꾸냐면 설탕으로 바꿔버립니다. 설탕은 다시 물에 잘 녹죠. 선생님 어제 설명을 했어. 포도당과 설탕은 물에 잘 녹아. 포도당을 물에 녹이면 그냥 설탕물처럼 달콤한 물이 된단 말이지. 근데 어제도 얘기했죠. 음료수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성분표 보면 뭐 설탕, 포도당, 액상, 과당 막 이렇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설탕, 포도당, 액상, 과당. 뭐 포도당은 그렇다 치지만 설탕과 액상, 과당 같은 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당이잖아요. 포도당은 안 좋다기보다는 없으면 죽어요, 우리 사람이. 특히 뇌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에너지가, 뇌는 포도당만 씁니다, 또 에너지를.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걸 안 먹으면 또 죽어버리니까요. 어쨌거나 설탕으로 바꾸어서 우리 온몸에 어디선가 다시, 우리 온몸이 아니라 식물의 몸 어딘가에 다시 쌓아놓기 시작해. 자, 그래서 설탕으로 다시 이동을 하더라.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지만 녹말이 다시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하더라 정도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게 광합성 식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어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계속 얘기하는데, 두 번, 세 번 얘기하는데 그냥 외우세요. 그냥 백지 펴놓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냥 다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외우면 되는 거야. 복습 하나를 더 해보면요, 어제 또 외울 포인트가 그게 있었습니다. BTB용 얘기 하나 있었어. BTB용 얘기를 좀 볼게요. 두 가지를 외우라 그랬죠. 자, BTB용의 이런 지시약에 산성, 중성, 염기성의 색깔이 뭡니까? 빨주, 노초, 파, 남보의 노초파 중간에 세 개. 빨주, 노초, 파, 남보가 모지겠는데 앞에 빨주 빼고 뒤에 파, 남보 빼고 중간에 세 개. 노초, 파, 산성에선 노란색, 중성에선 초록색, 염기성에선 파란색 색깔을 띠는 그런 BTB 용액이고요. 자, 두 번째 상식은 내 이산화탄소, 내 날숨, 후하고 내보내는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 이산화탄소는 왜 생기는 거야? 우리 몸에, 우리가 호흡을 하니까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우리가 바꿔버린 거야. 이걸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서 물에 녹이면 산성이 되더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더라.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외우고 있었어야 됐죠. 이건 상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BTB 용액에 대한 얘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걸 좀 보고요. 마지막 하나 이제 복습만 다시 좀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배운 게 있었어. 총 그래프가 3개가 등장을 했죠. 자, 세로축은 광합성 양입니다. 자, 올라가서 광합성 양이 많아지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빛에 대한 얘기. 그럼 빛이 필요하니까, 광합성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은 더 이상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기가 뭐다? 광포화점.
다음 또 이산화탄소가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도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 잘 되더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산화탄소 아무리 많아도 광합성은 또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더라. 사실 물은 그래프에 없어요. 물의 양과 광합성의 양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게 있거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 식물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온도죠. 온도. 광합성 여기는 없지만, 시계는 없지만. 자, 온도. 그럼 온도가 높아질수록 식물마다 좋아하는 온도가 따로 있더라.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식물이 익어버리더라. 데쳐집니다. 그래서 데쳐지니까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가장 광합성이 활발한 그런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따로 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복습이고요. 133쪽 우리 풀었었니? 넘어갈게요. 오늘 134쪽 봅시다. 제가 증산작용 봅시다. 잠깐만요. 자, 134쪽 증산작용. 자, 책 봅시다. 자, 1번 증산작용.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공이 뭔지 이제 조금 있다가 후반부에 설명이 되니까 그거는 뭐 이따가 다시 얘기를 좀 하고요. 기공은 어제 잠깐 얘기했죠. 콧구멍 같은 거야. 그 기체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구멍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멍을 통해서 뭐도 빠져나가냐면은 물도 빠져나가. 기공을 통해서. 자, 흡수는 뿌리에서 흡수합니다. 뿌리의 물관을 통해서 뿌리에서 흡수하는데 빠져나갈 때는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 그러니까 기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 거리지. 물까지 기공을 통해서. 물 기공은 수증기가 나가는, 기체가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나간다는 뜻은 아니야.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기체 상태로 기공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래. 자, 2번 증산작용의 역할이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를 외울 겁니다. 자, 증산작용의 중요성이란 뜻이야. 첫 번째, 물 상승의 원동력. 자, 펜 들고요. 네모칸을 칩시다. 자, 증산작용 중요성, 왜 중요한지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써야 되는 거야. 자, 물상승의 원동력인데, 이게 뭐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물이 차 있어. 이 모양은 빨대예요, 지금. 선생님 빨대 그린 거야. 자, 물이 차 있어. 그럼 뭐 빨대에서 빨아들이지 않으면 물이 그냥 올라오지 않고 계속 여기 이만큼 차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물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뭘 해야 돼? 내가 여기다가 입을 대고 쭉 빨아들여야 되잖아. 빨아들여서 여기 압력을 낮춰야 빨리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공기를 빨아내야 압력이 낮아지고, 그 압력이 높은 데서 물이 스스스 올라와서 내가 결국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자, 증산작용이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수증기들을, 야, 여기 기공이야, 이게 기공.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를 밖으로 빼내는 거야.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나가는 게 증산작용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방금. 수증기가 빠져나가야 밑에 있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오지. 밑에 있는 게 올라오지. 빈자리 채워야 되니까. 채워야 되니까. 여기 있는 물이 끌려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지. 마치 빨대처럼. 따라서 식물이 이렇게 뿌리를 뻗고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아니 여기까지 물이 도달해야 되지 않니? 그럼 물이 어떻게 도달한다고? 여기서 수증기를 자꾸 공기에 내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빈자리를 그 다음 게 채우고, 그 빈자리를 다음 게 채우고 하면서 뿌리에 있는 물이 점점 끌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이 올라오는, 물을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가 증산작용의 첫 번째 의의입니다. 자, 옆에 읽어볼게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증산작용 옆에 읽어보는 거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잎에 도달한 물은 광합성 등에 사용된다. 자, 미주씨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배웠잖아. 잎에 도달한 물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관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도달한다면 잎에서는 이걸 광합성에 이용하더라. 자, 두 번째가 뭐죠? 식물의 수분량 조절. 두 번째. 자, 수분량 조절도 네모칸 치시고요. 자, 두 번째 중요성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똑같아. 이 사람도, 이 선생님도 지금 이게 커피긴 하지만 물이잖아, 대부분. 커피를 많이 마셔? 물을 많이 마셔? 그럼 선생님 몸에 물이 많이 차. 그러면 선생님 몸에 물이 적당하게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줌으로 싸버려야죠. 땀은 내가 일부러 내지 않는 이상은, 물론 지금도 땀이 계속 나고는 있지만, 일부러 내가 막 운동해서 내지 않는 이상은 물이 발출되는 게 아니니까 적당하게 방광에 오줌이 모이면 그걸 내가 싸버린단 말이야. 다음은 내가 만약에 물이 너무 부족해 몸에, 그럼 오줌을 쌀 일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뭐 물이 부족한데 그걸 싸버리면 어떡해. 오히려 목마르다고 하면서 물을 이렇게 찾아서 마시겠지. 자,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물을 버리거나 하는 게 뭐냐면 내 몸에 적당하게 수분을 유지시켜주고자 하는 거야. 적당한 양의 수분을. 이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에 필요한 적당한 수분이 있어. 비가 와가지고 막 물이 많이 빨리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버리는 거야.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거야. 근데 비가 며칠 안 와서 자기가 써먹을 물도 양이 좀 부족해. 그럼 증산작용을 하면 안 되겠지. 증산작용을 최소로 합니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양을 최소로 줄여. 어쨌거나 그게 다 뭐냐? 식물의 자기 몸체의 수분량을 조절하는데 증산작용 사용한다. 마치 사람이 오줌을 싸고 안 싸고 하는 것처럼 물을 버리고 안 버리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옆에 읽어볼게요.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 수분량을 조절한다. 뭐 그렇게 되어 있죠. 3번, 동그라미 3번, 식물의 체온 조절. 자, 네모칸 쫙 치시고. 자, 우리 사람도 더우면 체온 조절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 땀을 낸단 말이야? 그럼 땀이 증발하면서 그 열을 뺏어가 몸에서. 그래서 내가 좀 시원해지지. 사실 땀이 안 나면은 사람 체온 조절하기 굉장히 어려워. 여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잘못하면. 실제로 땀이 안 나는 그런 희귀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여름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에어컨 밑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자, 땀이 굉장히 체온 조절에 큰 역할을 하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나무가 하는 거로 있고요. 그 나무가 여기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파리가. 식물은 무슨 체온이 존재합니까? 자, 식물은 당연히 사람처럼 36.5도 이렇게 일정한 체온을 존재한다는 뜻은 아닌데, 자, 지금 여름이야. 햇빛이 쨍쨍 내리죠. 내리면 온도가, 여름에, 한여름에 진짜 더울 때는 몇 도까지 가니? 막 38도, 39도. 그 사람의 체온보다 더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죠? 코로나 때인가요? 코로나 전인가요? 서울 기온이 40도 가까이 된 적이 있었어. 39.5도인가? 40도 가까이. 그리고 강원도 어딘가는 40도가 넘어간 적이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지. 근데 저기 어디죠? 저 중동의 무슨 국가들은 카타르나 이런 데는 50도까지 간다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가능한 거야. 햇빛이 내리면. 그러면 이게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가 한 40도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아니? 어디 물 같은 거 온도 한번 재봐. 40도 물 이렇게 대보면 뜨겁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상추를 담근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추가 익어버려. 시금치 같은 게 익어. 그래서 그냥 거기다 소금 뿌리면 나물이 돼버릴 정도야. 자, 어쨌거나 식물도 뜨거우면 안 된단 말이야. 아까 그래프 봤잖아요. 올라가면 너무 뜨거우면 익어버리잖아. 그러면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때 뺑뺑빛이 땡땡땡 내리지만 무슨 짓을 하냐면 증발작용을 활발하게 해. 그 물을 막 불어려서 여기서 막 물을 막 내보냅니다. 마치 뭐 하듯이 땀 내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땀 내듯이 땀을 내버리면은 그 물이 날아가면서 열을 뺏어가. 그래서 나무가 시원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얘가 살 수 있는 거지. 자, 마치 땀나듯이 자기의 체온을 조절해서 이렇게 너무 뜨겁게 넘어가는 거, 오버하는 거를 막아주더라. 자, 책 읽어볼게요. 3번.
옆에.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함으로 식물의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증발을 하면 식물체 몸도 이것도 저기 하고요. 그 온도가 내려가고요. 심지어는 그 여름에 왜 니네 막 한여름에 더울 때 어떤 어른들이 길거리에다가 막 물 뿌리는 그런 거 본 적 있나? 그러면 더워 죽겠는데 물을 왜 뿌리나 막 니네 싶지. 근데 그 물을 뿌리면 그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에 열을 뺏어가. 그래서 약간 시원해, 주위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여름에 난 더워 죽겠는데 숲에 들어가면은 약간 시원하다. 왜 시원하냐면 숲에서 그 나물도 지들도 살려고 막 증산작용을 일으키거든. 그러면 얘 수분이 날아가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그러면 그 주위도 시원해져. 그래서 숲에 들어가면 물론 그늘이니까 또 더 시원하죠. 햇빛도 없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증산작용을 일으켜서 수증기가 증발을 하면은 오히려 옆에 있는 애들도 굉장히 시원하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랬고요. 자, 이제 잎에 증산작용하는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아까 여기서 요 실험 기억나죠? 어쨌든 요런 실험, 요 무슨 실험이었지? 광합성을 해서 뭘 만들 수 있다? 산소를 만들어내느냐, 이산화탄소를 없애느냐 알아보는 실험이었어. 이산화탄소가 처음에는 많았는데 광합성을 하면서 점점 용액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알루미늄, 박, 쿠킹 오일이라고 하는 거, 그걸로 감싼 거는 빛을 차단시켜서 광합성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것들 알아보는 실험이었지. 자, 이번에는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 증산작용이 진짜 일어나는지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할 거야. 자, 봅시다. 이거 또 선생님이 그냥 실험을 칠판에다가 딱 해줄 테니까 그냥 보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가나다네요. 가나다 시험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요. 물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까? 자, 그래서 다 시험관을 준비합니다. 여기다가 내가 식물을 이제 식물 버전 더 중요한 거. 자, 물을 일정한 높이, 다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식용유를, 기름 있잖아? 식용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얇게 이렇게 위에 막을 만들어. 자, 이렇게 막을 왜 만드냐면은 나는 곧 여기다 식물을 갖다 놓고 그 식물이 물을 얼마나 빨아들였는지를 체크할 거거든? 그럼 이제 수면이 낮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표면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마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식물이 물을 안 빨아들여도 자동으로 물이 증발하면 이 수면이 낮아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아보자라는 의미에서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위에. 그러면 이제 물 증발을 막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방울을 이렇게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근데 여기는 이파리가 없는 그냥 나무 가지만 이렇게 집어넣고요. 맞죠? 여기는 똑같은 나무 가지를 집어넣는데 얘는 뭐가 달려있냐면 이파리가 달려있어. 이렇게. 다음, 이 다에는 나무 가지를 또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파리도 달려있어요. 이파리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비닐봉투를 씌워. 이렇게 꽉 비닐봉투를 씌워. 자, 이렇게 가나다 실험을 이렇게 하면요.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이 증산작용을 해서 이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일 거란 말이야. 그럼 빨아들이면 이제 이 밀도표가 낮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 보세요. 이 가는 잎이 없어. 그러면 이 기공을 통해서 이 증산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기공을 통해서 뭔가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 기공이라는 것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다 어디에 있냐면 잎에 있어. 잎에 있어. 근데 잎이 없으니까 기공도 없고요. 그럼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죠.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를 않아요. 자, 나를 보면 나는 이파리가 있잖아. 나 이파리에서 물을 막 수증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이 끌어 올라옵니다. 끌려 올라오니까 이 수면이 낮아지겠지.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이 나는. 자, 이 다는 이파리가 있잖아. 그 증산작용이 일어나.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물이 낮아집니다.
물이 뿌리에서 빨아들이니까 낮아집니다. 그런데 자, 빠져나간 수증기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 봉투 안에 이렇게 그냥 계속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안이 약간 봉투가 뿌옇게 될 정도로, 이 비닐봉지가 뿌옇게 될 정도로 김이 설리게 돼. 굉장히 수증기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자, 니네도 왜 더운 날 밖에 습도가 엄청 높으면 더워서 땀은 나는데 그 땀이 마르질 않아. 마르질 않고 줄줄 그냥 흐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땀을 내지도 않아요. 아니, 뭐 말라야지 체온이 빠져나가는 역할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가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증산작용이 일어나다가, 처음엔 일어나다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산작용이 굉장히 약해져. 그래서 얘는 수면이 처음에는 빨리 들어가니까 자, 낮아는 지는데 얘보다는 좀 덜 낮아집니다. 낮아지다가 마는 거죠. 자, 그래서 가, 나, 다가 요런 특징이 있어. 자, 그래서 뭐만 보면 되냐면요. 여기 요 실험, 보이나요? 요 실험에서 여기 중간에 표 바로 위에 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물의 양이 표시되어 있네. 그거 한번 봅시다. 남아있는 물의 양. 어디가 제일 많아요? 가가 제일 많다고요. 가는 뭐 거의 줄지 않았을 테니까. 가가 제일 많고, 다가 조금 줄었으니까 요게 요 정도 있으니까 요게 중간이고, 나는 물의 양이 제일 적을 것이다. 나는 물의 양이 제일 적을 것이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표의 가 좀 읽어볼게. 잎이 없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케이, 맞죠? 나 읽어볼게요.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증산작용은 눈금 실린더 속에 물이 나뭇가지 안으로 이동하여 수면 높이가 낮아졌다. 맞지요? 이해 가지? 다음 볼게요.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힌다. 자,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일단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자, 화살표. 증산작용으로 잎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액화되었다. 습도가 높아져서 증산작용이 적게 일어났다. 등등등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됐죠?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를 보세요. 플러스 강의 2번.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까닭이 나옵니다. 자,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까닭. 눈금 실린더 속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밑줄 쫙 치세요. 이게 의외로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식용유를 왜 떨어뜨리는지. 그래서 눈금 실린더의 증발을, 속의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3번 증산작용의 장소를 볼 거야. 장소. 근데 우리 그건 그림도 알아야겠지만 옆에 이 플러스 강의의 잎의 구조와 기공의 분포 이거 보입니까?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안 보여.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을 볼 거야. 요 그림부터 먼저 좀 볼게. 그리고 요거를 볼 거야. 자, 미안한데요.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플러스 강의 요 그림. 요거부터 볼게요. 자, 요걸 뭘 볼 거냐면은 내가 이게 선생님 나무라고 보면 이파리가 이렇게 달려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잎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잎을 여기를 햇빛이 받는 면, 윗면이라고 보고 여기를 아랫면이라고 본단 말이야. 윗면, 이 아랫면. 니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런 아주 풀 같은 나뭇잎 말고 이렇게 넓은 나뭇잎, 깻잎같이 넓은 나뭇잎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색깔하고 이렇게 밑에서 보는 색깔하고 좀 다른다는 거 알고 있냐? 위에서 보면 굉장히 진한 파란색이야, 진한 초록색이야. 근데 밑에서 보면 약간 연두색, 그 진한 초록색보다는 약간 연두색 뭐 그런 색깔이 나죠. 잎을 보면 이런 칠판 색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진한 초록색인데. 밑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연한 연두색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약간 색깔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 말은 약간 잎의 구조가 조금 다르다 뭐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잎의 구조를 한번 지금 볼 거야. 자, 잎이 이렇게 있다 그랬지? 이 단면을 보는 겁니다. 이 칼로 이렇게 댕강 잘라서 이 댕강 자른 그 단면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잎의 맨 위에는 이렇게 층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층이 세포 하나. 이게 선생님 벽돌처럼 그리는 게 다 세포 하나하나야. 세포 하나하나. 아우, 그게 귀찮은데. 여기까지 먹자. 세포 하나하나.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피세포라고 부릅니다. 껍데기 세포라 그래서 표피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표피세포는 밑에도 있어요. 여기 밑에도. 한 겹이에요. 세포 하나, 세포 하나, 세포 하나, 세포 하나. 세포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아래쪽 표피세포. 그래서 위쪽 표피세포, 아래쪽 표피세포가 세포 한 겹, 한 층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 층. 요거 안에 이제 내부 이제 뭔가 있지. 자, 그런데 이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다. 그 엽록체가 없는 그냥 세포가, 야, 식물이라고 몸에 온몸 세포가 다 엽록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대표적으로 니네 그 나무 줄기나 갈색 줄기, 또 뿌리, 이런 데는 엽록체가 없단 말이야. 엽록체가 없으니까 희끄무레하죠.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잖아. 자, 이런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 엽록체가 없어서 없으면 무슨 색깔일까? 엽록체가 있으면 초록색을 띌 겁니다. 이런 초록색. 엽록체가 없어요. 그럼 무슨 색깔일까? 투명합니다. 엽록체가 없으면 세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어떤 독특한 색깔을 나타내지 않아. 그냥 투명해. 투명한 비닐 같은 게 그냥 한 겹 한 겹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엽록체가 없습니다. 엽록체가 없어요. 자, 이 표피세포 윗면 아래쪽에는 엽록체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세포들이 빽빽하게 있어. 왜 그러겠어? 아니, 빛을 위에서부터 받잖아. 빛이 이렇게 내려쬐잖아. 빛이 밑에서 오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빛을 이제 투명하니까, 여기 투명하다 그랬죠? 투명하니까 이건 뚫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냥. 유리같이 해서 뚫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 빛을 가장 많이 받아먹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애들이 위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에 엽록체가 있는 세포들이 빼곡하게 있어. 빼곡하게 있습니다. 자, 밑에 빛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위에서 이런 빛들이 여기 이런 세포들을 다 통과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밑에 땅에 반사돼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빛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위에서 오는 빛보다는 좀 약하겠지. 어쨌거나 여기도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있는 세포들이 있어. 근데 걔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얼기설기 있어. 얼기설기. 밀도가 좀 떨어지죠. 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위에서 보면 이 엽록체를 가진 세포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진한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고, 밑에서 보면 엽록체가 갖고 있는 세포들, 초록색 알갱이들이 좀 드문드문 보이기 때문에 약간 연한 초록색, 연두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윗면이 훨씬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이거 좀 대충 쉴까? 중간에 관이 이렇게 있어. 자,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요. 식물은 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크게 세 종류이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동맥과 정맥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식물도 뭔가 액체가 흘러다니는 관이 있는데 크게 두 개가 있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관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체관 두 개가 있어. 물관과 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이게 물관이고요. 하나가 체관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물관과 체관에 이런 빨대 관이 두 개가 한 뭉탱이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간단한 잎의 구조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그린 게 플러스 강의에 그린 겁니다. 플러스 강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플러스 강의. 그런데 요 아래쪽 표피세포, 요게 위고요. 요게 아래쪽이잖아요. 요 아래쪽 표피세포의 일부분 얘네들이 변형을 일으켜서 뭐가 돼버냐면 좀 특별한 어떤 다른 세포가 됩니다. 이 특별하게 만들어진 다른 세포가, 이 세포가 이름이 뭐냐면요. 공변세포야. 공변세포. 지금 공변세포 선생님이 두 개를 그린 거야. 두 개가 한 쌍이야. 한 쌍이 이렇게 항상 생깁니다.
자, 이 두 개 공변세포 보면 선생님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약간 틈 있는 거 보이냐? 공변세포, 공변세포 사이에서 이 틈을 약간 뒀잖아. 이 틈을 왜 뒀냐? 여기에 기체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 틈으로. 그럼 가서 바로 이 틈이 뭐겠어? 이 틈이 바로 기공이야. 즉 공변세포와 공변세포 사이의 요 틈, 공변세포와 공변 사이의 요 틈, 요 틈으로 뭔가 기체가 들락날락 하는 거야. 수증기가 들락날락 하는 거야. 주로 수증기 나가긴 하지만. 자, 그래서 공변세포가 표피세포가 변형돼서 생겨집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요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어. 초록색이야.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엽록체가 있더라.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이고 광합성도 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는 이 공변세포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지금 선생님은 얘는 잎을 옆에서 본 거니까 공변세포 밑에 붙어 있었던 밑에 구멍에 공변세포 굉장히 많아. 이 아래쪽 면에 한두 개는 그냥 빠바바바 있을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참고로 이 위쪽에는 공변세포 없느냐?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위쪽은 햇빛을 너무 강하게 받는 곳이기 때문에 공변세포가 잘못해서 있다가 너무 좀 벌어지면은 수증기가 다 증발해버려. 그러니까 위쪽에는 공변세포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없거나 굉장히 적어. 근데 공변세포는 대부분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공변세포가 옆에서 본 그림이고, 이 공변세포를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보자고. 위에서 보면 공변세포가 이제 보일 거 아니야? 공변세포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옆에 표피세포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위에서 보면. 그리고 얘들은 엽록체가 없으니까 광합성도 안 하겠죠. 자, 그런데 공변세포가 두 개를 선생님이 그렸잖아. 그래서 공변세포 두 개를 그릴 건데 두 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하나예요. 요게 하나예요. 요게 두 개. 공변세포 두 개가 끝에가 이렇게 붙어 있어. 자, 이거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 니네 이런 풍선 있잖아. 이렇게 길게 불어가지고 왜 그 삐에로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무슨 강아지도 만들어주고 장미꽃 만들어주고 하는 그 풍선, 이런 풍선 생각하면 돼. 이런 기다란 풍선이 뭐 너무 길게 그렸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 풍선을 많이 합니다. 이 공변세포 실험을. 자, 풍선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 풍선을 또 하나 이렇게 생긴 거 두 개를 이렇게 끝에 붙여놔. 자, 이런 풍선 하나, 이런 풍선 하나, 이 두 개의 풍선을 끝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 풍선을 니네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좀 빠방하게 불면 얘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 가운데 공간이 넓어지겠지. 이게 기공이야. 요 가운데 여기가 기공이야, 기공. 이 기공은 뭐가 있는 데가 아니야. 그냥 구멍이야, 구멍. 이게 엄청 크니까 선생님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일 텐데, 이 세포가 자체가 엄청 작으니까 이제 기체만 들락날락 할 겁니다, 기체만. 그러면 이 풍선 같이 생긴 이 공변세포 두 마리가 빠방해지면 이 구멍이 커지고, 얘가 만약에 바람 빠지듯이, 이게 풍선이 바람 빠지면 축 처지면서, 이렇게 하면 보이나? 얘가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 축 이렇게 붙어서 구멍이 작아집니다. 근데 얘가 바람 불어넣으면 빠바바바바 풍선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빵빵해지겠지. 구멍이 커지지, 가운데 보면. 그 얘도 마찬가지야. 이 안에 이제 공변세포는 여기에 이제 물이 찼다가 빠졌다가 합니다. 물이 들락날락거려요. 자, 그러면 얘가 이 공변세포가 빠방해지면 이 구멍이 넓어지고, 이 공변세포 물이 빠져나가면 공변세포가 축 처지면서 풍선 처지듯이 이 기공이 작아집니다. 자, 근데 이 공변세포는 뭐다?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더라. 그래서 초록색이 보이더라.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더라. 그래서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고 나머지는 엽록체가 없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어려운 얘기를 하나, 이 공변세포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기공이 진짜 실제로 열고 닫히는지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증산작용의 장소 볼게요. 자, 식물의 잎에서 기공을 통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식물의 잎에 기공을 통해. 이게 기공이에요.
가운데 기공. 가운데 이 부분이 기공입니다. 자, 여기 공변세포, 여기 보이죠? 여기 공변세포의 옆에 표, 요 표 볼 겁니다. 표. 자, 기공. 첫 번째 점.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이다. 두 번째 점.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한다. 주로 잎의 뒷면 밑줄 치세요. 주로 잎의 뒷면, 아랫면, 뒷면에 주로 분포합니다. 세 번째 점. 공변세포 2개가 둘러싸여 있다. 공변세포 2개 밑줄 치세요. 공변세포는 2개가 한 쌍입니다. 항상. 공변세포 2개, 한 쌍. 네 번째 점.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있단다. 산소 동그라미, 이산화탄소 동그라미, 수증기 동그라미. 들락거리는 거 3개야.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산소, 이산화탄소만 들락거린다. 틀린 겁니다. 이 수증기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각각 동그라미. 자, 밑에 공변세포 볼게요. 첫 번째 점, 기공을 둘러싸고 있다. 그냥 생략할게. 공변세포 2개가 기공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점, 엽록체가 있어 초록색을 띈다. 엽록체가 있다. 밑줄 쫙.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투명해요. 그래서 표피세포는 투명해요. 근데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다고. 세 번째 점,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보다 두꺼워서 진하게 보인다. 자, 선생님이 그림은 이렇게 대충 그렸지만 식물세포는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안쪽이 두꺼워. 그래서 밑줄을 어디다 치냐? 안쪽 세포벽이 두꺼워. 밑줄 치세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보다 두꺼워. 밑줄 치세요. 자, 안쪽이 두껍습니다. 세포벽이 두꺼워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 세포벽은 늘어나질 않아. 그런데 이 바깥쪽 세포벽은 이 안쪽보다는 얇아서 막 늘어납니다. 풍선처럼. 이 바깥쪽. 그래서 이 기공이 넓고 닫히는 거에 이 바깥쪽이 부푸냐, 바깥쪽이 다시 쪼그라드냐, 바깥쪽이 부푸냐, 뭐 이런 걸로 이 크기가, 기공의 크기가 결정이 돼. 자, 마지막 표피세포의 얘기 나오네요. 엽록체가 없어 투명하다. 엽록체가 없어 투명 밑줄 치세요. 자,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투명해요. 색깔이 없어요. 자, 다음 4번, 그 밑에 구용시 4번 증산작용의 조절. 자,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된다. 동그라미 1번, 기공이 열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기공이 열려야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작용이 있죠. 기공이 닫히면 수증기가 어떻게 나가? 못 나가겠지. 당연한 얘기가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2번.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자,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밑줄. 자, 그 말은 증산작용은 낮에 일어난다는 뜻이야. 낮에 왜 일어납니까? 아니, 햇빛이 막 쬐니까 온도 조절을 낮에 해야지. 밤에는 나무도 추울 거 아니에요. 추운데 막 몸을 땀 내면 어떻게 해. 더 춥지. 그래서 낮에 증산작용이 일어나고요. 밤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5번. 증산작용과 광합성. 기공이 많이 열려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히 일어난다. 광합성은 당연히 낮에 일어나야지. 왜? 빛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증산작용은 당연히 낮에 있겠지. 햇빛 막 이렇게 하고 수증량 조절하고 체온 조절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낮에 일어난다고. 좀 이따 배우지만 호흡 빼고는요. 다 낮에. 아유, 식물도 낮 좋아해요. 동물도, 우리도 낮에 많이 움직이잖아. 식물도 낮에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더라. 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보면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맨 밑에 5번이 나옵니다. 증산작용 잘 일어나는 조건. 자, 보면요. 빛은 어떨 때? 강할 때. 온도는 어떨 때? 높을 때. 바람은 잘 불 때. 습도는 낮을 때. 근데 이게 다 뭐야?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죠. 그럼 밑에 쓰세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빨래 잘 마르는 아주 건조한 날씨. 이럴 때 증산작용 잘 일어나는 거야. 온도 높죠. 습도 낮지요. 바람 잘 불죠. 이럴 때. 자, 이제 그 위에 바로 위에 이제 4번 기공이 열리는 과정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기공이 열리는 과정. 자, 기공이 열리는 과정을 볼 건데 이 책에 이거 선생님 칠판에 한번 볼 테니까
자, 기공 열림을 좀 볼게. 열리는 거 하나만 우리가 외워놓으면, 공부해놓으면 닫히는 건 반대 과정이니까 다 반대입니다. 자, 기공이 열립니다. 자, 기공을 언제 열린다고 그랬어요? 주로 낮에 열린다고 그랬죠? 자, 낮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낮에는 빛이 막 내리쬐 거야. 그 빛이 있는데, 그럼 이 공변세포도 이 초록색 알갱이, 엽록체가 있으니까 그 공변세포도 뭘 합니까?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변세포, 이 엽록체가 있으니까 이거 다 보고 필기하세요. 이건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함. 이렇게. 자,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합니다. 선생님은 밑에 쓰는데 옆에 있으면 옆에 화살표로 이어서 해도 되고요. 니네 맘대로 쓰세요. 자,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하면 얘가 뭘 만들게 돼? 포도당을 만들게 돼. 그럼 여기에 포도당이 생성되면서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져. 그래서 공변세포 내에 포도당, 글씨 좀 이쁘게 써줘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포도당 농도가 상승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포도당이 진해진다는 게 달콤한 물이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야. 이렇게 진해집니다. 그럼 뭔 일이 벌어지느냐? 삼투 현상이라는 게 벌어져. 삼투 현상이 뭐냐면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인 삼투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 삼투 현상 또 잘 모르나요? 여기 써줄게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삼투 현상 발생. 그래서 이런 삼투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자, 볼게요. 지금 여기 안에, 공변세포 안에 농도가 높아졌어. 그럼 여기가 농도가 높은 곳이고, 그 옆에 얘들은 농도가 얘보다 낮단 말이야. 그러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뭐가 이동해?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 물이 이동해, 물이. 그래서 삼투 현상이 발생해서 이 공변세포가 빵빵해집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공변세포에 물이 유입되어, 자, 과학적인 표현은 아닌데 그냥 쓸게요. 빵빵해짐. 물이 유입돼서 빵빵해집니다. 자, 이게 빵빵해지니까 이제는 얘가 뭔가 늘어나고 싶잖아. 풍선도 우리가 불면 풍선이 빵빵해지면 뭐 팽창하잖아. 근데 팽창을 해야 되는데 이 안쪽 세포벽은 두꺼워. 이 바깥쪽 세포벽은 얇아. 그러니까 바깥 세포벽이 부풀어 오릅니다. 바깥쪽 세포벽이 부풀어 오름. 바깥 세포벽이 부풀어 올라. 그러면서 뭐가 되겠어? 기공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공이 열림. 자, 기공이 열리는 건 결국 낮에 이런 현상을 통해서 기공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어디 쓸 데 없나요? 그 맨 위에 우리 책의 여백에 뭐 이런 데 니들 여백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여백, 맨 위에 여백도 있고 뭐 하니까 오른쪽 여백 없나? 알아서 쓰세요, 좀. 쓰시고, 자, 이 기공 열리는 과정은 쭉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공변세포에 염료체가 있는 거야.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광합성을 해야, 이거 어디 갔어? 이 삼투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야 빵빵해지는데, 하필이면 다 빵빵해진 게 아니라, 이 가운데는 또 마침 세포벽이 두꺼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구조예요, 이게.
자, 쭉 쓰시고요. 조금 이따 쓰시고요. 안 지울 테니까 135쪽 개념 속속 봅시다. 자, 6번. 자,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1번. 증산작용은 식물에 잎에서 일어난다. 맞지요? 당연한 거죠. 2번. 증산작용은 주로 밤에 일어난다. 틀렸습니다. 낮에 일어납니다. 3번.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된다. 그렇죠? 증산작용은 결국 기공의 크기에 따라 조절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4번.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아까 여기쯤 대충 썼었죠? 물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더라. 맞습니다. 5번. 증산작용은 식물체 속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증산작용은 물이 빠져,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야. 그래서 5번 틀렸네요. 물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걸 증산작용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요. 자, 7번. 이런 실험 있죠? 넘어갈게요. 자, 1번. 증산작용이 활발할수록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 그렇죠. 증산작용이 막 활발하게, 물이 막 빨려 나가니까 수면이 점점 낮아지겠지. 이렇게. 맞고요. 2번. 나보다 가에서 물이 더 많이 줄어든다? 가가 뭐지? 가는 잎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가는 물이 줄어들질 않아.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가와 나를 비교하면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가 실험과 나 실험의 차이는 뭡니까? 가는 그 잎에 없는 거고, 나는 잎이 있는 거고. 근데 잎이 있는 거에서 물이 쫙 줄어드는 거 보니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구나 알아낸 거죠. 3번 맞고요. 4번. 다는 시간이 지나면 비닐봉지 안에 물이 맺힌다. 그렇죠? 증산작용이 잎에서 막 빠져나간 게 봉지에 맺힙니다. 니네도 마찬가지지 않냐? 니네도 이게 텐트 같은 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한번 해봤나? 겨울에 막 텐트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자면 텐트 안쪽에 물방울 막 맺히고 사람 몸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나가서 그래요. 말할 때마다 수증기가 나가서. 그래서 텐트 표면에 물방울이 막 맺힙니다. 자, 8번. 그래서 7번에 4번은 맞아요. 8번. 자, 오른쪽 그림은 식물 잎 뒷면이 표피를 벗겨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다. 니네 사실 이거 실험하면 되게 재밌는데, 이거 좋은데. 선생님 어렸을 때, 이거 언제 실험했죠? 초등학교 때 실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선생님 진짜 옛날 사람인데, 나 때 나올 때는 학교에서 실험 무지 많이 했거든. 초등학교 때. 내가 한 거의 과학 실험의 거의 90%는 다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 실험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 못 살던 시절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데요. 요즘은 실험도 안 하더라고. 이제 하도 위험하고. 애들이 조금만 뭐 해도 이제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이제 막 뭐라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자, 1번. A와 B의 이름을 쓰세요. A가 뭐예요, 이게? A 가만히 보니까 A는 공변세포에 이어져 있네요. B는 그 사이에 여기 공간에 이어져 있죠. 그래서 A는 공변세포, B는 기공. 이러면 되겠네. 자, 2번. 다음은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자, 첫 번째 점. A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안쪽 세포벽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안쪽 세포벽이 두꺼워 진하게 보이며 엽록체가 있습니다.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띠죠. 됐고요. 두 번째 점. B는 주로 낮에 열리죠. 낮에 열리며 B가 뭐 할 때 활발하다. 열릴 때. 기공이 열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다. 자, 9번 문제. 박스 읽어볼게요. 기공이 많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고 열린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히 일어난다. 첫 번째 괄호는 물,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자연스럽겠습니다. 됐죠? 잠시 쉬고 다음 페이지 들어갈게요. 지금이 3시 58분, 4시 10분에 봅시다.